낮 기온이 40도를 찍는 베트남 북부 박린성. 뜨거운 햇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지지는 듯 내리쬐는 이곳은 삼성의 도시라 불립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갤럭시 휴대전화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2023년 어느 여름날, 이 거대한 첨단 요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윙윙거리며 쉼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고 수천 개의 형광등이 동시에 깜빡이다 꺼져버린 겁니다. 설마 삼성이 멈춘 건가? 맞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야심차게 불러들인 세계 1위 기업의 공장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어두컴컴한 공장 안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삼성의 회계장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십수년간 이어온 꿀맛 같은 혜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한때는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뜨거운 관계였어요. 베트남은 땅과 사람을 내줬고 삼성은 기술과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지금 삼성의 가방 안에는 소리 없이 비행기표가 챙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아마도 인도가 될 겁니다. 도대체 그 끈끈했던 삼성 베트남 동맹에 무슨 금이 간 걸까요? 단순히 전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돈의 배신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차가운 숫자의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2008년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베트남 북부 박린성은 끝없이 펼쳐진 논밭뿐이었어요. 물소가 쟁기를 끌고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거대한 파란색 로고가 박힌 덤프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깔아줬어요. 우리 땅에 공장만 지어주세요. 세금은 거의 안 받겠습니다. 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실제로 삼성은 처음 4년 동안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9년 동안도 절반만 내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삼성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값싼 인건비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월급으로 성실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정부는 올인했습니다.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고속도로를 닦아주고 전력선도 우선적으로 연결해줬어요. 위치도 최고였죠. 중국과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물류를 보내기에도 딱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집은 우리가 무료로 빌려줄 테니 여기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손을 잡은 완벽한 결혼 생활 같았어요. 실제로 삼성은 베트남에 27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박린성과 타이응 우엔성은 논밭 대신 번듯한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선 첨단 도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삼성은 꿈의 직장이 되었어요. 삼성에 취직했다 하는 말 한마디면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일 정도였죠.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이 책임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베트남이 먹고 사는 문제의 5분의 1을 삼성전자라는 이름 하나에 기대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이의 신뢰는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라는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 견고했던 약속의 땅 아래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우리가 숫자보다 관계에 취해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밀월 관계에 찬물이 끼얹어진 건 아주 차가운 숫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15%라는 숫자예요. 2024년 1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 장사를 하든 대기업이라면 무조건 최소 15%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약속이에요.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게 약속했던 5%에서 10%의 낮은 세율 혜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믿고 27조 원을 쏟아부은 가장 큰 이유가 세금 혜택이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세상 법이 바뀌었으니 오늘부터 월세를 2배로 내세요 라고 통보한 꼴이에요. 삼성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좋아, 세상 규칙이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우리에게 다른 보조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차일피일 확답을 미뤘어요. 그런데 진짜 배신감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예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부품을 사면 일단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출을 하면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게 당연한 원칙이죠. 그런데 베트남 세무당국이 이 돈을 안 돌려주고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금액만 무려 수조 원대.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지갑에 들어와야 할 내 돈이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2023년 여름의 그 정전 사건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첨단 반도체와 스마트폰 공장은 단 1초만 전기가 끊겨도 기계 안에서 돌아가던 수천만 원짜리 부품들이 통째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전기가 모자라니 공장 가동을 줄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삼성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 나라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세금은 더 뜯어가고 전기도 안 주고 내줄 돈도 안 내준다고? 라는 깊은 배신감이었죠. 말로는 동반자라 부르면서 행동으로는 현금 인출기 대하듯 하는 베트남의 태도 변화. 약속을 믿고 올인했던 삼성의 눈앞에 믿었던 파트너의 낯선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삼성을 미워하게 된 걸까요?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건 어느 한쪽의 변심이라기보다 성장의 한계와 세계의 규칙이 충돌하면서 터져나온 예고된 사고에 가까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라마다 우리 땅에 오면 세금 깎아줄게 라고 유혹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부자 나라들이 보기에 이건 반칙이었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장사를 하든 최소 15%는 내라는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전 세계 공통 규칙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베트남은 이 규칙을 어길 힘이 없어요. 어기면 삼성이 낸 세금 차액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 버리니까요. 결국 베트남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에게 이제 세금 더 내야 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둘째, 몸집은 커졌는데 집은 그대로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었지만 베트남의 전성과 발전소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비유하자면 최신형 고사양 컴퓨터를 여러 대 들여왔는데 집안 배선이 너무 낡아서 에어컨만 켜도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상황인 거죠. 작년 여름의 정전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베트남 인프라의 바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행정의 과부하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려면 베트남 정부 금고에서 거액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베트남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줬다가 나중에 왜 이렇게 많이 줬냐는 책임을 지게 될까봐 서로 눈치만 보며 서류를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법은 복잡해졌고 결정할 사람은 없으니 삼성의 돈은 먼지 쌓인 서류 뭉치 밑에 잠겨버린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어느 한 명의 빌런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싼 맛에 쓰던 동네가 글로벌 표준을 따라야 하는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터져나온 진통이에요. 문제는 그 진통의 대가를 삼성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다는 점이죠. 삼성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처럼 편안하고 저렴한 안식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3년 6월 초순 베트남 북부의 공업단지는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수온주는 40도를 가볍게 넘겼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아스팔트를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릴 듯 뜨거웠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공장 안의 온도는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와 초조함 때문이었죠. 오후 2시 박린성 공장 내부 툭 낮게 깔리던 기계음이 한순간에 끊깁니다. 쉼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조립 중이던 갤럭시 스마트폰 수백 대가 멈춰 섭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공장 안을 붉게 물들여요. 에어컨이 꺼진 실내는 순식간에 땀 냄새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박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요. 그들의 시선은 벽에 걸린 시계와 전력 개통도를 번갈아 봅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수억 원의 손실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져나가요. 하지만 베트남 전력청에서 온 연락은 차가웠습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가동을 멈추세요. 이 정전은 단순히 전구의 불이 꺼진 게 아니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쌓아온 무결점 신뢰에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같은 시각 하노이 정부 청사 회의실, 삼성의 고위 관계자와 베트남 세무 관료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조 원대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어요. 삼성 측이 묻습니다. 우리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베트남 관료는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은 채 찻잔만 만지작거립니다. 검토 중입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침묵이 흐릅니다. 에어컨 바람소리만 들리는 회의실의 공기는 공장 안보다 더 차갑고 서늘해요. 삼성은 이때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이곳은 우리가 마음 놓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금고가 아니구나. 이 정전과 환급 지연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곧이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투자가 보류됩니다. 추가로 짓기로 했던 생산 라인의 설계도가 서랍 속으로 들어가요. 경영진의 시선이 이동합니다. 지도를 따라 서쪽으로, 바로 인도의 노이다로 향하죠. 인력이 감축됩니다. 공장 앞 식당가에 손님이 줄어들고 삼성 이사 간다더라 는 흉흉한 소문이 시장 바닥을 돕니다.
화려했던 베트남 드림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삼성의 발길이 문턱을 향하자 그제야 베트남 정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미노는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노이에 위치한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 입구에는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화려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매년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번영합시다. 같은 달콤한 문구들이 보도자료를 가득 채워요. 하지만 지금 그 기념비 뒤편 삼성의 회계장부에는 미환급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차가운 숫자가 낙인처럼 찍혀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문제가 터진 이후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태도예요. 그동안 베트남은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광고해왔습니다. 삼성을 모델로 내세워 삼성도 우리 덕분에 저렇게 컸다 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유혹했죠. 그런데 막상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폭풍이 불어닥치고 전기가 모자라 공장이 멈추는 위기가 오자 그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지워버렸어요. 약속했던 세금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이나 인프라 지원책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답은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삼성의 돈 수조 원은 행정 절차라는 감옥에 갇혀 한 푼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에요.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지독한 계산입니다. 이미 27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베트남 땅에 공장과 기계로 박혀버린 것을 알기에 설마 삼성이 이 큰 공장들을 다 버리고 떠나겠어? 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손을 맞잡지만 뒤에서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세수를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화려한 기념비 앞에 핀 꽃보다 그 뒤편 창고에 쌓인 먼지 앉은 황급 서류 뭉치가 지금 두 사이의 진짜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건 쌓는데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나몰라라식 태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베트남은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숫자를 통해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설마 베트남을 떠나겠어? 라는 낙관론이 왜 위험한지 데이터는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어요. 지금 힘의 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15%의 벽과 사라진 매력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베트남에서 약 5%에서 10%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 한세 15%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에요. 삼성 입장에선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지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이 싸서 베트남에 간다는 공식이 깨진 순간 베트남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인 평범한 국가로 전락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전력 예비율의 경고입니다. 첨단 공장은 전기가 밥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매년 10% 이상 폭증하는 반면 공급은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작년 정전 사태 당시 삼성 공장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발생한 기회비용은 숫자로 다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전기는 기업의 세금보다 더 무서운 리스크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포스트 베트남과 인도의 급부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숫자는 이겁니다. 전 세계 갤럭시 생산량 중 베트남 비중은 한때 50%를 훌쩍 넘었지만 최근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미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삼성과 함께 돌리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꽂아주고 있어요. 차가운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해줄게 라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삼성이 어디에 돈을 더 쓸까를 고민하는 완전한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이 수조 원대 환급금을 쥐고 버티는 사이 삼성은 조용히 인도의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데이터는 말합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단번에 버리지는 않겠지만 가장 소중한 바구니로 여기지도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제 베트남이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뒷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Made in 베트남이라고 적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생산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한국과 베트남이 맺어온 끈끈한 경제동맹의 증명서였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로 살 스마트폰에는 Made in 인도라는 글자가 더 자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겪는 갈등은 결국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가 지불할 스마트폰 가격에 반영돼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수출의 기둥인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부터 주식 계좌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영원한 우정은 없어요. 오직 어제의 약속을 지키는 실력만이 관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제 선택의 갈림길은 두 갈래 앞에 서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베트남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길입니다. 먼지 쌓인 환급 서류를 치우고 전력망을 확충하며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대신 거위가 마음 놓고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다시 고치는 선택이죠. 두 번째 길은 삼성이 포스트 베트남을 향해 짐을 싸는 길입니다. 이미 인도는 거대한 보조금과 시장을 무기로 삼성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베트남의 공장불이 하나둘 꺼질 때 인도의 공장 라인은 24시간 풀가동되는 냉혹한 공급망의 대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20년 공을 들인 베트남과의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숫자가 틀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래도 베트남이다. 인프라를 개선하게끔 압박하며 남아야 한다. 이미 신뢰는 깨졌다. 더 늦기 전에 인도로 주력기지를 옮겨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미래의 경제지도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